네, 12월 28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98% 상승을 했고 S&P 500은 1.38%, 나스닥 지수는 1.39%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4,791.2포인트로 사상 최고로 마감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습니다. 11개 전 섹터 지수가 올랐는데 테크놀로지와 에너지, 부동산 섹터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180.3달러에 마감해서 시가총액이 2.96조 달러가 됐고요. 3조 달러에 근접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장중에 1117달러까지 올랐는데 이후에 상승폭을 줄여서 2.5% 상승한 1093.9달러로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1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4.5% 올랐습니다. 유가도 올랐습니다. WTI가 2.9% 올라서 배럴당 76달러입니다. 금리는 소폭 내렸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6bp 내려서 1.477%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0.2원 오른 1186.8원입니다. 환율 관련된 코멘트는 나중에 또 들어볼 거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주식 전략과 경제, 크레딧, 그다음에 산업기업 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먼저 어제 저희가 발간했던 1월 월간 공유 중에 경제 부분하고 미국 시장 부분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기태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예, 1월 월간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제조업 PMI 같은 공장들의 체감 지표는 지금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지수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소위 말하는 월간으로 보는 지표인 PMI는 고점권에 유지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로 데일리로 보는 그 소위 말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러니까 시장 컨센 대비 지표들도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1월 매크로 환경은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유럽이랑 중국은 이런 게 아직 좀 안 나오는데 미국은 컨센서스 대비한 충격 자체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쪽이라서 미국 쪽은 이제 좀 상당히 좀 매크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EM과 DM을 누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냐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선진국일 겁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직후부터 주요국이 재정 지출을 늘렸는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선진국은 재정 지출을 많이 쓴 나라들일수록 GDP 회복이 빠릅니다. 이 경향이 좀 뚜렷한 편이고요. 반면에 이머징은 이 관계가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반비례하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많이 쓴 나라들이 선진국은 그게 회복으로 넘어가는데 이머징은 그다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년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가 있지만은 그냥 소규모 정도로, 왜냐면은 명분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게 지출 늘렸을 때 확실히 회복됐다 보여주는데 이머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좀 이제 DM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 쪽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미국 쪽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와 미국 경기와는 디커플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리오프닝 지연에 대한 우려가 좀 다소 완화될 것 같고요.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동지수는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개인 방역을 통해서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들의 대비책이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의 초과 저축 규모는 2.7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기업들의 현금 자산 규모도 7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비나 기업들의 투자를 지지하기에는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 들어서 경기 개선에 힘입어서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출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세입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빌드백 베터 법안이 12월 달 통과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1월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 확대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와 경기에 디커플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성장주들이 좀 크게 올랐다면 이제는 경기 정상화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좀 예상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진국 그러니까 DM 중심의 시장이 좀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머징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다면 혹시 관심 가질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건 중국 쪽일 것 같고요. 뷰가 아마 제일 엇갈리고 논쟁이 많은 곳이 중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길게 이걸 끌고 가기가 지금 매크로 데이터상엔 잘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계속 있었던 것들이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연초께 중국 시장 쪽은 계절적 효과를 감안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분위기를 뒤집는다면 만약에 EM 위주로 다시 한번 또 뒤집을 수 있다면은 그게 중국에서 어떤 만약 투자가 부동산 주택 이런 걸로는 들어가면 이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 공급 과잉이 없는 섹터에서 만약 대규모 투자가 나온다. 그게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일 것 같은데요. 그쪽은 전혀 공급 과잉이 아니니까 그쪽을 이들이 드리븐을 한다면은 그러면 의외로 EM 쪽이 지금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말씀해 주셨고 미국에서는 어제 주식시장 보면 항공 예약이 많이 취소되면서 항공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 말씀해 주신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이 항공이나 여행, 레저 같은 기업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2022년 연간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크루즈라든가 항공 쪽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미크론 때문에 살짝 국가 간의 이제 리오프닝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고 부스터샷에 따른 효과가 좀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저희 연간 전망에 제시한 그런 산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1월 이제 월간 공유 자료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1월 준비하면서 좀 리스크적인 거 좀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혹시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리스크를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CPI, 미국 CPI 쪽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기저 효과상으로는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이 이제 슬슬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게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게 7%를 넘겨버린다. 계속 이제 전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기미를 보인다.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는 서서히 떨어져서 이제 물론 떨어진데도 레벨은 높은 수준일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각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각도 자체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 미국 CPI 쪽 그런 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권하민 연구원입니다. 네, 환율 1월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1월 보시면은 저희는 달러 지수 강세 압력이 좀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 강화 그리고 글로벌 오미크론 경계감입니다. 오미크론을 지금 다 방향성 재료로 보진 않고 있지만 일단 외환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영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코로나 감염 중에 오미크론 확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이제 남아공, 호주, 노르웨이 순인데요.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낙폭이 큰 통화들입니다. 연초 백신 보급 이후에 올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는 국면에서 달러 지수가 사실 하락한 적은 없고요. 강보와 폭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달러 지수가 빠르게 떨어지긴 어렵겠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유럽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가 좀 급격히 확산되면서 지금 미국과 독일의 실질 금리 차이 확대가 달러 지수에 좀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이제 추세가 될 것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이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었지만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보다는 물가 대응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게 글로벌 통화정책의 공통점 같습니다.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저희가 상저하고라는 달러 지수의 연간 궤적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경기 흐름을 보시면 일단 1분기의 공급 병목 현상 완화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기 개선세 이건 여전히 유효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량도 이제 10월에 플러스 전환하고 11월에 역시 증가폭이 확대된 만큼 글로벌 수요가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생산 회복, 리오프닝 같은 게 이제 1분기 경기 좀 개선, 순환적인 원화의 강세와 달러의 약세를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1월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엔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또 코멘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엔화가 사실 요새 좀 많이 재미가 없는 흐름입니다. 약보합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올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사실 엔화와 상관계수가 0.88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 정책의 차이를 계속해서 반영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대비 물가 전망 차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상향 추세, 즉 미국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일본은 글로벌리와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뭐냐면 여전히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비오데이 총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동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일본의 더딘 수요층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일 재료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애플 크레딧 리포트입니다. 최성종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글로벌 크레딧 위클리 자료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관련 우려 완화가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축소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경기 회복세 지속 그리고 애플의 신용 등급 상향이 되면서 신용 스프레드 축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등급 채권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성과는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흥국 달러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스프레드와 수익률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수 내에서 부도가 발생했던 중국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이제 편출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인 지수로는 소폭 축소되었고요. 중국, 터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계감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양호한 펀더멘탈, 신용 등급 상향 기조 속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경계하면서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슈로 말씀드릴 부분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무디스가 애플의 신용 등급을 상향함으로써 애플의 신용 등급은 신용 등급 최상위 등급인 트리플 A 등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애플이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브 컴퍼니 백준기 연구원입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가 올해 연초에 저희 스몰캡 팀에서 이제 발간했던 AI 자료의 이제 탑픽이기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주가 흐름은 저희 자료를 쓰고 한 3개월 후에 이제 굉장히 좀 좋아졌던 이런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어서 좀 자료를 좀 써봤고요. 좀 회사가 오랜만에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간략하게 그 매출 비중을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의 주요 매출군은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메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썸트렌드, 두 번째가 AI 솔버입니다. 그러니까 썸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예를 들면 갤럭시를 입력을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이 소셜상의 사람들의 피드백들을 다 이제 집계를 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AI 솔버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 댐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AI 쪽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각 뭐 국세청이나 관세청 같은 이제 청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바이브 컴퍼니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빅데이터 구축 플랫폼 같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팔란티어라고 하는 저희 임지영 연구원이 예전에 자료를 여러 번 썼던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요 앞부분보다는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 자료를 쓰면서 강조를 했던 게 이 회사의 디지털 트윈 기술과 지금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개념에서 그러냐면은 메타버스의 네 가지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거울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거울 세계는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거울처럼 가상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마트 시티 같은 이제 현실을 그대로 옮겨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뭐 대부분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은 이런 측면이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그러니까 거울 세계 측면으로 계속 현실이랑 비슷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 회사 뭐 메타버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을 동일 방향으로 놓고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바이브 컴퍼니가 국내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사업의 표준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많은 수주를 받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롯데백화점이랑 했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단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바이브 컴퍼니가 준비를 하고 있는 퀀티시라고 하는 연결자 회사인 부분이고요. 이 퀀티시에서 하는 거는 가상 자산 매매 자동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돈 1,000만 원을 이 퀀티의 플랫폼 안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제 거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를 들면 클레이턴을 여기서 샀다가 저기서 팔고 이런 자동 매매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년 상반기에 금융자산 1임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 허가까지 받으면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 가상자산 모두 일임을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가상 그 플랫폼 사업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가상화폐까지 담당하는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 플랫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마케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길었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매출액 성장은 58.6%. 뭐 저변이 이제 AI 저변이 넓어지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아직은 이제 적자지만 뭐 팔란티어 같은 사례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AI이자 메타버스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덕산 테코피아 발표하겠습니다. 주민우 연구원입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의무 공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세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삼도마차라고 표현을 한 건데 첫 번째는 그 OLED 소재를 만들기 위한 중간체를 만드는 비즈니스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증착 소재, 그리고 세 번째가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고요. 이번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OLED가 59%, 그리고 반도체가 37%,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4% 이렇게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OLED와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폭의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OLED 중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IT 기기 내에서 이 OLED의 적용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뭐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이제 폴더블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까지도 이제 O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주요 고객의 공급망 변화는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업체들의 성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소재, 즉 HCDS라고 하는 이제 기존 소재의 증설, 그리고 주요 고객 내에서 이제 신규 소재 진입 효과가 이제 더해지면서 이쪽도 OLED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제 바닥에 깔고 이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쪽은 저는 이제 전액 첨가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OLED 중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잘 응용해서 이 전액 첨가제를 이제 양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양산을 시작을 했고 매출액은 올해는 이제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20억 원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 120억, 내후년 300억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이 동사의 전액 첨가제 사업의 변곡점은요. 24년에서 25년 요 사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개 고객을 확보를 했는데 이 고객을 넘어서 국내의 다른 고객으로 이제 확대가 될지에 대한 결정 혹은 뭐 가시성이 이 시점에 조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와 OLED 소재의 사업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까지도 저는 확대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리포트입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어제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기준연료비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주고 이제 실적연료비를 분기마다 조정하는 형태로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 하에서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 분기 이제 실적연료비가 변동되는 부분만큼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상을 못했던 게 2020년에 좀 주요 특징이었고 어제는 기준연료비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올려버렸습니다. 약 9.8원 한 10% 정도 올렸고요. 거기에다 기후환경요금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2원 그래서 총 한 12%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일 당장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각각 4월과 10월에 두 차례 나눠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약 5.6% 정도 인상 효과가 예상이 되고 관련해서 비용은 내년에만 3조 원, 그다음에 내후년으로 넘어간 6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가 연료비 조정 단가를 유보했던 뭐 결정적인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 등 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뭐 경기 상황이 좀 불편했던 그러니까 불안했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들이 있었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번에 사실 요금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기요금은 한전의 실적 변수이기도 하지만 탄소 중립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후환경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이쪽 부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3,000원 유지합니다. 네, 동절기 이후에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전력요금의 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나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말씀 주셨던 내용이 맞고요. 근데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건 얼마큼 더 올려야 되고 그 하락했을 때 얼마큼 이제 낮춰야 되느냐인데 현재 기준에서 아직도 전기요금은 20-30원 이상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뭐 여기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하락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이 동절기 이후에 이제 좀 하락하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해야 되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모닝미팅 마칩니다.